여덟 번째 요소, 용기. 다음으로 저는 용기에 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정신의 용기만큼 도덕의 용기도 중요합니다. 도덕적 용기는 제군들의 판단에 따라 주저함 없이 행동을 취하게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군들은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나서 불안과 의심으로 고민할 경우를 많이 겪을 것입니다. 제군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명령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군들의 명령이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는 한 바꾸지 마십시오. 만약 바꾸면 두 번째 명령의 효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명령을 바꿀 때마다 여러분의 권위는 약해지고 부하들의 신임도 줄어들 것입니다. 도덕적 용기에 근거해 명령을 하다라고 그것이 관철되는가를 지켜보십시오. 도덕적 용기는 제군들이 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만약 부하가 지시한 대로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잘못은 부하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제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했더라면 영광은 장교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엉망으로 되었다면 장교가 비난을 받으십시오. 화살을 부하에 돌려 놀림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겁쟁이나 취하는 행동입니다. 덧붙여 제군들은 아랫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도덕적 용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제군들은 앞으로 직속 부하들의 승진이나 강등을 위한 추천과 발언을 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개인으로 떳떳할 것이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명심하십시오. 개인적 친분이나 감정으로 정의의 엄정한 판단을 비껴가지 마십시오. 친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면 실격시키십시오. 도덕적 용기의 결핍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된다면 다른 생명들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적 이유로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대의 달성에 있지 개인적 원한을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군들이 육체적인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는 용감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용감한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멍청이는 용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험을 감지할 만한 정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룻강아지는 위험에 대한 인식력이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용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기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를 무릅쓰고 수행하는 확고한 정신입니다. 용감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용기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제군들은 추위를 느낄 때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즉 육체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을 향해 부하를 인솔해서 앞으로 전진해 적과 싸울 수 있게 했다면 그 장교에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두려움의 신체적 징후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처음 사냥에 나서는 초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나는 폭파 과정을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속했던 바는 다이너마이트를 다루었습니다. 교관께서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여러분한테 폭발물을 다룰 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야겠지. 이런 폭발물 사고는 일생에 한 번, 그러면 끝이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군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제군들의 첫 번째 작전에서 틀림없이 만나게 될 두려움에 자리를 내어준다면, 겁을 집어먹고 꽁무니를 뺀다면,
부하들을 전진시켜 놓고 뒤에서 서성이며 탄피나 줍고 있다면 제군들은 그들을 거느릴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부하들에게 육체적 용기나 용감함을 전개하도록 요구할 땐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제군들이 하지 못할 일을 그들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만약 상식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엔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군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때론 부하들만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원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약 부하들이 지휘관을 알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원자가 모자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제군들이 온 힘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제군이 가진 최상의 것을 국가를 위해 바치려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군들의 모범과 열의가 그들을 분발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군들이 리더십을 갖추기를 열망한다면 제군들의 부하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속속들이 파악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확연히 다른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십시오. 남북 전쟁 당시의 지도자로서 로버트 리 장군의 성공은 심리학자와 같은 그의 능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 육사 시절부터 반대자들을 연구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행동 역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의 매번 상대편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행동을 분쇄할 수 있었습니다. 제군들이 그처럼 전쟁에서 적들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군들의 부하는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누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만하고 누구는 아닌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군들이여, 여러분 부하들을 알고 자신의 임무를 알고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리더십에 관한 한 어떤 저술도 이보다 뛰어날 순 없을 것이다.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업무와 직업과 근무하는 직장에 적용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지침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바크 소령의 연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읽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대학 졸업생과 리더십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그들의 직업과 업무를 막론하고 행동 지침으로 이용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단력, 리더십의 선행 조건. 앞의 2장에서 여러분은 명확한 중점 목표의 가치에 대해 배웠다. 여러분의 목표는 단지 설정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명확한 목표는 솔선수범을 보이는 사람이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끈기 있게 추구하지 않는 한 한갓 소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끈기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가령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다와 그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결단한다는 따위의 차이와 같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1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명확한 중점 목표는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의 실현을 위해 매일 조금씩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이 강좌를 최대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명확한 주목표가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목표의 실현은 세심하게 짜여진 계획과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솔선수범의 정신의 바탕을 한 결단으로부터만 가능하며 그것이 안 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리더가 갖춰야 할 주요한 자질. 리더십의 주요한 선행 조건 중 하나가 신속하고 확고한 결단력이다. 16,0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리더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반면 추종자들은 절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유념할 만한 사실이다. 추종자는 인생의 경로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며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리더가 지시하기 전까지는 망설이고 꾸물거리면서 결정 내리기를 회피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리더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쯤 되면 이 5장의 내용과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리더는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니고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도 지니고 있다. 자기 확신의 법칙 또한 리더의 주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추종자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결정을 내릴 만한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리더들은 명확한 목표의 법칙, 자기 확신의 법칙, 솔선수범과 리더십의 법칙을 활용한다. 그리고 그가 탁월한 리더라면 상상력, 열정, 자제력, 유쾌한 성품, 정확한 사고, 집중력, 인내의 법칙을 구사한다. 이러한 법칙들을 통합하여 구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법칙 가운데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면 균형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이 경감되고 만다. 성공의 힘, 결단력의 파워. 라살르 대학의 세일즈맨이 서부 소도시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대학에 개설된 세일즈맨십과 경영 강좌를 소개하려 하였다. 세일즈맨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한 사나이가 독수리 타법으로 구닥다리 타자기 앞에 앉아 타자를 치는 모습이었다. 세일즈맨은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 강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개업자는 꽤 흥미가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설명을 다 마치고 세일즈맨은 이 고객이 예스 혹은 노의 가부간 결정을 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 그 강좌의 장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세일즈맨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아닙니까? 중개업자는 느릿느릿 말을 길게 하며 대답하였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는 전혀 거짓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중개업자도 결정을 못 내리는 수천 수만의 사람에 해당하는 부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 본성을 간파하고 있던 세일즈맨은 몸을 일으켜 모자를 집어쓰고는 소개책자를 가방 안에 챙겨놓고 사무실을 나서려 하였다. 이어 그는 다소 과감한 방법을 구사하여 중개업자의 허를 찔렀다. 당신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테니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눈이 있으면 당신이 일하는 곳을 좀 살펴보십시오. 바닥은 지저분하고 벽에는 먼지가 붙어있고 타자기는 도대체 언제적 것입니까? 노아가 와서 선생님 하겠습니다. 바지는 무릎이 튀어나오고 셔츠 깃은 지저분하고 면도도 안 하고 눈동자엔 절망의 빛만이 있군요. 제 말에 기분이 상했을 테니 마구 화를 내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최소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생각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당신 가정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이들은 옷도 되는 대로 입힐 것이며 아마 맛있는 음식을 먹이지도 못했겠죠? 아이 엄마는 유행에 처진 옷을 걸쳐 입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니고 있겠죠. 당신과 결혼한 그 가엾은 여자는 처음 결혼할 때 당신이 약속했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겠죠. 제가 지금 미래의 학생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당신이 현금으로 선납을 한다 해도 이 강좌를 수강토록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수강토록 한다고 해도 지금의 당신이라면 이를 솔선수범해서 이수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학생 중에 이러한 실패자가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강좌를 수강토록 하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될지라도 당신에게는 뭔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에게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생각할 기회라는 점을 주었을 테니까요. 당신이 왜 실패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시골 구석에 보잘것없는 사무실에서 낡아빠진 타자기를 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게 다 결정을 내릴 힘이 없는 까닭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피해왔고 이젠 아주 습관이 되어 무언가 결정을 내린다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죠. 만약 당신이 이 강좌를 원한다고 했다면, 아니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이에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를 수강할 돈이 모자라는구나 하고 동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뭐라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신도 지금까지 자신에게 중요한 모든 일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얼렁뚱땅 회피하는 습관을 길러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놀란 나머지 의자에 딱 붙어 앉아서 입은 딱 벌어지고 눈이 동그래졌으나 세일즈맨의 통렬한 비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세일즈맨은 말을 마치고 일어섰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더니 다시 걸어들어와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중개업자 앞에 앉아 조금 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가 한 말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생님이 지성적인 분이고 능력 또한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선생님은 지금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고 수렁 구덩이에 떨어져 봐야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난관에 빠진 상태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무례를 용서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올릴 의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설령 이곳에서 최고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작은 곳에서 중개업을 계속한다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당장 새 옷을 해 입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제가 돈을 빌려드릴 수도 있으며 세인트 루이스로 저와 함께 가시면 그곳의 중개업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돈을 버는 기회를 줄 것이고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옷 살 돈이 충분치 않으면 세인트 루이스에 제가 아는 상점이 있으니 거기서 옷을 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며 당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동기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저라고 처음부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과거에 그대로 겪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극복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저의 충고를 따른다면 이겨낼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세인트 루이스에 가시겠습니까? 중개업자는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남자답고 체격이 건장한 당당한 체구였음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애썼고 세일즈맨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호의에 감사하며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겠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서를 받아 5센트와 10센트짜리로 첫 번째 대금을 치르고 세일즈맨십과 경영 강좌에 등록하였다. 3년이 지나 이 중개업자는 60명의 세일즈맨을 지닌 조직을 거느리게 되었고 세인트루이스의 부동산 업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나는 당시 라살르 대학의 홍보부서를 맡고 있었을 때였고 그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면서 15년간을 살펴봤는데 15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 되었다. 당신도 그처럼 바뀔 수 있다. 바로 리더십의 필수적인 결단력의 힘이다. 그는 부동산 업계의 리더가 되었다. 세일즈맨들을 지도하고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결단력, 이 한 가지 변화가 그의 일시적 패배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에게 고용되는 세일즈맨들은 우선 그의 사무실에 불려가 어떻게 그가 변화하였는지, 어떻게 라살르 대학의 세일즈맨이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들은 후에야 일을 시작하게 된다. 열다섯 가지 성공의 법칙에 통달하는 것은 실패를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 럼버포트의 성공 사례. 18년 전에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럼버포트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인근의 가장 큰 도시인 클락스버그에서 럼버포트로 가는 교통수단이라고는 레일로드에서 운영하는 기차와 마을 반경 3마일을 운행하는 전차가 있었을 뿐이었다. 즉 기차를 놓치고 전차를 타게 되면 3마일을 걸어야 했다. 클락스버그에 도착했을 때 오전에 럼버포트에 가는 기차는 이미 떠나버려 오후 늦게 다시 오는 기차를 기다리는 대신 전차를 이용하고 나머지 3마일을 걸어가기로 했다.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3마일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진창길이었다. 내가 럼버포트에 도착했을 때 신발과 바지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뜻밖의 수확을 얻어 그리 나쁜 시도만은 아니었다. 길을 걸어가다가 나는 럼버포트 은행에서 일하는 호너 씨를 만나게 되었다. 비가 내리는 관계로 큰 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왜 저쪽에서 럼버포트까지 전찻길을 내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진창길에 빠지지 않고도 마을을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전차가 마을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놓으려면 1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전차 회사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거든요. 전차 선로를 마을까지 대려고 10년 동안이나 노력하고 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노력하셨다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얼마나 노력하셨죠? 저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죠. 종점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무료로 제공하고 도로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그렇지만 언제나 다리가 문제였어요. 돈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마일을 연장 운행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으로는 그만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성공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호너 씨에게 괜찮다면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바로 그곳 강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그는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 강가에 도착한 후 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살펴보았다. 철로가 양쪽 강둑을 오르내리고 강을 가로지르는 지방도로가 삐걱거리는 나무 다리 위에 놓여 있는 데다 그 다리의 양쪽 끝에는 여러 갈래의 철로선이 모여들어 선로를 바꾸는 교차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살피는 동안 화물차가 다리를 차단하고 있었다. 다리 양쪽에서 건널 기회를 기다리느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 화물차는 다리를 건너는데 약 12분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하자 적어도 3개의 당사자들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 건축에 관심이 있고 혹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철도 회사가 이에 관심이 있을 것은 분명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철로로 건널 필요가 없게 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느라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위원회에서도 이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길을 확보하게 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차 회사에서도 다리 건설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단지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강둑에 서 있는 동안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고 이제 나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주요 목표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도 세워졌다. 다음날 나는 시 대표, 지방 유지들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과 시민 등 사람들을 모아 철도회사의 관리이사를 방문하였다. 다리 건설에 소요되는 3분의 1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득했다. 물론 그것이 철도회사에도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시민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들은 다리를 건설할 수만 있다면 3분의 1의 비용을 기꺼이 대겠다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3분의 2의 비용만 준비된다면 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차 회사 대표를 방문하여 길을 사용하는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며 다리 건설에 필요한 3분의 2의 비용을 마련해 줄 테니 나머지 3분의 1만 대라고 하였다. 그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주가 지나 철도회사, 전차회사, 시민위원회 3자 간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다리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3분의 1씩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개월 후에 길을 사용하는 권리가 부여되었고 다리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3개월이 지나자 전차는 럼버포트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이는 럼버포트 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수고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컸다. 나에게도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일로 나는 일을 해낸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로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차 회사 대표가 경영 고문 자리를 제안해 왔으며 이 자리는 나중에 내가 라살레 대학의 홍보부장으로 임명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럼버포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소도시에 불과하고 시카고는 이에 비해 대도시이며 이곳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솔선수범과 리더십에 대한 소식이 그곳까지 전해졌다. 이 교섭 과정에서 15가지 성공의 법칙 가운데 4가지가 사용되었다. 명확한 중점 목표, 자기 확신, 상상력, 그리고 솔선수범과 리더십이 그것이다. 물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도 활용되었지만 나는 이 거래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았었다. 솔직히 말해서는 보수를 받게 되길 기대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한 말에 도전을 받아 다리 건설을 성공해 보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이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호너스에게 그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암시로 비춰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를 시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거래에서 사용된 법칙 가운데 상상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럼버포트의 주민들은 10년 동안 전차 운행을 마을까지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이곳 주민들이 무능하다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사실 마을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모든 사람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 즉 단 한 가지 해결책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3자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는 다리 건설을 위해 한 곳에서 부담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지만 3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면 감당할 만한 금액이 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째서 3자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 문제에 너무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는 흔히 저지러지는 실수이며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를 항시 경계한다. 두 번째로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문제를 위해 힘을 규합하고 협동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까닭이다.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이다. 협력의 정신으로 단체를 규합하여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외부인으로서 그들 내부에서는 오히려 도출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협력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었다. 조그만 공동체의 경우 이기주의가 존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꼭 채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구성원 개인의 생각과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책임이자 역할의 한 부분이다. 이는 시민사회, 경영, 정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다. 성공이란 각 개인이 정의가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개별성을 자제시키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추종자들에게 자기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인품과 상상력을 지닌 리더는 항상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다음 6장에서 다룰 상상력에서 여러분은 리더십에 대해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리더십과 상상력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잘 적용하지 않으면 성공에 이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솔선수범은 리더를 앞으로 밀어내는 동력에 해당하며 상상력은 리더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일러주는 나침반이다. 나도 상상의 힘을 이용하여 럼버포트 다리 건설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문제들이 통째로 다룰 때보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라는 것도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분리했다가 좀 더 효율적인 조합으로 재조합하는 데 있다. 모든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쟁이 시작된 후 전선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후방에서 전쟁을 계획하는 장교들이 전략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전쟁에 적용되는 원리가 사업과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계획에 따라 실패하기도 성공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솔선수범과 리더십, 상상력, 자기확신, 명확한 중점 목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법칙을 적용하여 세운 계획이라면 이러한 법칙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채택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진리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성공의 방법, 이른바 조직화된 노력이란 상상력의 도움을 얻어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세운 후 솔선수범과 리더십의 힘이 뒷받침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노력이다. 이상의 네 가지 법칙이 하나로 결합되면 리더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요소의 도움 없이 유능한 리더는 탄생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은 상상력의 원칙을 읽을 단계가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더욱 그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비워야 하는 술잔이 아니라 채워 넣어야 하는 곶간이다. 편협함. 만약 당신이 편견과 증오, 편협함을 꼭 표현하지 않고는 못 참겠다면 이를 말로 하지 말고 써라. 파도가 쓸어가는 백사장 모래 위에 지성이라는 여명이 인류 진보의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면 그때 모래 위에 마지막 발자취를 남길 것은 무지와 미신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 죄악의 명부에 마지막 장을 장식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죄악은 편협함이다.
또한 편협 가운데서도 가장 편협한 것은 종교, 인종, 경제적 편견과 의견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어리석은 인간이 단지 종교적 신념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해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 허락된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촛불과도 같이 점화되었다가 순간을 빛내고 연기로 사라진다. 이 지상으로의 방문 기간이 끝나고 죽음이라 불리는 사막의 대상이 찾아와 이제 방문이 종료되었으므로 즉시 둥지를 접고 떠나자고 할 때, 그 미지의 위대한 존재를 따를 때 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가? 나는 레테의 강을 건넌 후에 저쪽 세상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카톨릭도 신교도도 그리고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인도 없는 곳이기를 희망한다. 그곳에서는 인종과 종교의 구분 없이 오직 영혼과 형제와 자매들만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토록 편협함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20여 년 전에 이름난 교육기관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규모가 날로 확장되었다. 이 학교에는 2명의 공동 소유주가 있었으며 그들은 각각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난 젊은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들을 맞이한 부인은 모두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였다. 이 둘은 누가 이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난지 언쟁을 벌이곤 하였다. 결국 남편들까지 이러한 싸움에 말려들어 원수가 되고 말았다. 한때는 번창했던 학교의 뼈대는 이제 햇빛 아래 바래고 있다. 모범적인 산업 공장에 있는 작업 반장 2명이 서로 투쟁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승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5년이 넘게 증오와 편협의 조용한 암투가 이어졌다. 각 작업 반장 아래 소속된 직원들도 이러한 질시의 감정을 의식받아 증오의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다. 점차 전 공장에 파벌이 형성되었고 생산력은 급속히 감소하여 결국 공장은 재정 위기에 처해 도산하고 말았다. 한때 번영의 궤도를 달리던 사업이 이제는 땡볕 아래 뼈만 남아 뒹굴게 되었고 2명의 작업 반장과 수많은 직원들은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필라델피아의 목가적인 전원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 부촌이 형성되었다. 집집마다 입구에는 편협이 풍기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철제 담장을 높게 두르면 옆집 사람이 이를 보고 그보다 2배 높게 담장을 올린다. 다른 사람이 새 차를 사면 옆집 사람은 이를 보고 새 차를 2대 산다. 어떤 사람이 집에 식민지 스타일로 현관에 차양을 내면 옆집에선 새로운 차양을 내고 스페인 스타일로 차고를 꾸민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자기와는 공통의 관심사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연회에 초대해 자동차로 길이 꽉 들어찬다. 그럼 뒤이어 이 집 저 집에서 연회를 여는 등 모두 남보다 나아 보이려 갖은 애를 쓴다. 사장님께서 기사가 모는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아 출근을 한다. 그는 왜 출근을 하는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이미 수백만 달러가 있는데도 그는 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걸까?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부자 이웃들을 계속해서 능가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는 빈곤도 좋은 면이 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이웃보다 더 가난하려고 결투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분쟁을 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의 차이, 경제적 경쟁과 이성 쟁탈을 위한 경쟁의 3가지이다. 2 사람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원인은 돈다발, 종교, 그리고 여자가 그것이다. 이 부록의 목적은 인간 본성에 관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여러분들이 사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나는 이 교훈과 관련하여 어떤 영광도 보상도 바라는 것이 없다. 카네기와 헨리 프릭은 철강사상 길이 남을 위협을 달성하였다. 그들은 모두 수백만 달러를 벌었는데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경제적 편협이 발동하였다. 프릭에 대한 무시와 도전을 보여주기 위해 카네기는 고층 건물을 지어 카네기 빌딩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에 대한 응수로 프릭은 더 높은 빌딩을 카네기 빌딩 옆에 짓고 프릭 빌딩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두 신사 양반이 뿔을 맞대고 싸웠고 이 싸움에서 카네기가 판단력을 잃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프릭이 잃은 것은 무엇인지는 자신만이 알 것이다. 후대에게 그들의 경쟁은 땡볕 아래 뼈만 남아 뒹구는 결과로 기억에 남아있다. 오늘날 철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뿔을 맞대는 대신 이제 그들은 중력진을 결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쌍방이 실제적으로 단결되고 전체 산업이 강력해지게 되었다. 오늘날 철강 산업의 경영인들은 경쟁과 협력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서부 버지니아의 어느 산간 마을의 두 가족, 해필드와 맥코이 가문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3대에 걸쳐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었다. 어느 날 맥코이가의 돼지가 울타리를 넘어 해필드가의 옥수수밭으로 넘어갔고 해필드가는 돼지를 쫓기 위해 사냥개를 풀었다. 맥코이가에서는 개를 죽임으로써 응수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불화는 다시 세대를 거쳐 이어졌으며 양가에 많은 희생을 초래하였다. 영국에서 광산 소유주와 노동조합 사이에 뿔을 맞대게 되었다. 냉철한 지도자가 이들의 뿔을 풀지 않았다면 대영 제국의 골격은 오래 못 가 땡볕 아래 뼈만 남아 뒹굴게 되었을 것이다. 1년에 걸친 조합과 광산주 사이의 분쟁으로 대영 제국은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영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부를 다른 나라들이 거머쥐게 되었을 것이다. 경영자들과 노동조합원 모두 이를 기억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편협함은 인간의 사지를 무지의 족쇄에 묶어두고 두 눈을 두려움과 미신으로 가린다. 편협함은 더 이상의 지식 습득에도 관대하지 않아 지식을 접하게 될 때도 책표지를 덮어버린다. 포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특권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편협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바란다. 모든 전쟁과 파업 그리고 기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모두 어떤 이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는 전쟁이든 쟁이든 혹은 어떤 형태의 유사한 적대감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는 잘 조직화된 단체가 있어 이들은 고용주와 직원 간의 쟁의를 조장하고 적대감을 일으킨다. 노동 문제의 의견 불일치로 서로 뿔을 맞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싸움이 끝나고 땡볕 아래 뼈만 남아 뒹굴게 되는 것은 노조 지도자들이나 고용주가 아닌 직원과 노동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누군가와 뿔을 맞대게 될 것 같다면 대신 손을 맞잡는 것이 득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따사롭고 충정이 담긴 악수는 땡볕 아래 뼈만 남아 뒹굴게 하지 않는다. 잉거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인생의 먹장구름 위에 꽂힌 유일한 무지개이다. 그것은 새벽별이며 저녁별이다. 그것은 아기의 요람을 비추고 고요한 무덤가에 빛을 내리고 있다. 그것은 예술의 어머니이고 시인에게 영감을 주며 애국자와 철학자에게 위안을 준다. 그것은 모든 이의 심장에 공기와 빛을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주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따스한 불을 지펴준다. 그것은 온 세상을 멜로디로 가득 채운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마법, 빛나지 않는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며 진흙으로 왕과 왕비를 만든다. 그것은 향긋한 마음의 꽃내음, 그토록 신성한 열정이 없다면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이 땅은 정녕 천국이요 우리들은 그 천국에 사는 작은 신들이다.
동료를 위해 사랑을 개발하라.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와 경쟁하기 위해 뿔을 맞댈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사랑은 모든 일을 그의 형제로 만든다. 사랑, 그것은 실로 하늘에서 내린 빛, 그 영생의 불꽃으로서 천사들과 알라께서도 지니고 계신다. 지상의 낮은 우리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네.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천국은 사람의 사랑 속으로 내려온다. 사랑이라는 신이 부여하신 감정이 탐욕스러운 생각에서 건져주신다. 사랑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의 빛이며 영혼의 주위를 휘감는 영광이다. 바이런.